내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의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너무 몰라서. 심하게 하지 마시죠. 왜냐면 제가 의사들하고 토론을 해봤었어요. 10년 전에. 몰라. 영양학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무엇이 기본이야? 예, 병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완전 채식하고 이제 그 유란 채식은 뭐 우유나 계란을 먹는 채식 이렇게 다 칼슘 밸런스가 다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P는 유의 확률을 말하는데 통계적으로 0.05 이하로 내려가면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NS는 넌 시그니피컨스 해가지고 의미가 없다, 차이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 채식과 유란 채식은 칼슘 섭취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843, 142 뭐 이런 뜻이고요. 특별한 의미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표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했습니다. 플러스 값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유황 채식이고 밑에는 비채식인이에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게 한 60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칼슘 고갈량이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노인들은 특히 고기를 많이 드시면 특히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드시려면 식물성 단백질을 드셔라. 식물성은 알칼리니까. 그렇게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제발 고기 드시지 마시고요. 콩, 현미 드세요.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노인이 되시면 어떻게 하냐. 콩을 7시간 반 이상 물에 불리셔야 돼요. 콩은 7시간 반 이상 넘어가면은 흡수율이 한 2.5배가 돼요. 부피가 2.5배 팽창을 하거든요. 그만큼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곡류나 이런 씨앗류는 진화론상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아주 고등 생물체들이에요.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 꽃을 키운다는 거죠. 근데 얘들은 험난한 시기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해요. 그 자연 건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쌀은 17%예요, 수분이. 그러니까 15% 이제 17% 되면은 미생물들이 증식을 못해요. 미생물들이 증식을 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온도, 수분, 그다음에 빛. 온도, 수분. 생각이 안 나요. 어차피 세 가지가 조건이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수분만 딱 제거를 해도 미생물이 증식을 못해요. 썩지를 않아요. 뻥튀기 같은 거 잘 안 썼잖아요. 수분을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압력밥솥이에요. 압력밥솥에다가 이제 청백콩밥을 넣고 타신 다음에 불을 끄시고 30분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럼 밥맛이 좋아요. 네. 또는 거기다가 땅콩을 이제 많이 드시면 염증이 나니까 견과류나 소금을 약간 넣으시면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채식으로 전문을 하는 그런 집에 가보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으로도 식물은 동물의 10배나 많아요. 그래서 10배나 다양한 영양소를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불고기 먹는다 그러면 고기 맛이 아니죠 사실은. 양념 맛이죠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노인은 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 90이 넘으셨는데 정정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 계단에서 잘못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이거는 30, 40대 뼈다. 놀랬다. 그런 사람이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평생 이제 채식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버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3일 있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가 잘못돼가지고 노화는 곧 질병 이렇게 이퀄 기호를 쓰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되는 건 질병이 되는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괴로운 거고 비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과 자기 생활 패턴만 잘 조절을 하면은
품에 있는 노인기, 품에 있는 죽음, 노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인기라는 것은 신체적으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아까 환경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 활동이 줄어들면서 내적 환경으로 자기가 관심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노인기는. 그래서 생애 주 이상 노인기는 자기의 영성, 자기의 내면적인 것을 성찰하고 완숙해 나가는 시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먹는 게 잘못되니까 병원에서 여기저기 찍고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어떤 사고가 아니라면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또는 가족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창조론이라고 치더라도 얼마나 고등한 생명체예요.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인체의 어떤 시스템이나 면역계나 신경계 이런 걸 봤을 때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것 없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질병에 걸릴 리가 없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메커니즘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아포토시스라든지 아토파지라든지 단식의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내부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식품들 이렇게 보시면 보고 쇠고기가 100g당 6mg이에요. 정인범 님이가 막 많이 말씀하시는데 두부, 들깨, 참깨 엄청 많죠? 1245. 똑같은 100g당 돼지고기 8mg, 참깨 1245. 몇 대죠? 100배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느낌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느낌으로 말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의사라고 보세요. 자기가 그냥 느낌으로 말했는데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가끔 이제 맥주도 마시고 그러면은 막 입에 거품을 넣은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 TV에서 봤다는 거예요. 의사가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냥 선입견, 그냥 그 의사는 자기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걸 공공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확산되면서 그렇게 고급 그런 어떤 정보를 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큰 데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만 마시면 걔는 열심히 막 치킨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거는 맥주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저희 외삼촌도 아침에 삼겹살 구워가지고 김에다 싸먹고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치즈 발라먹고. 삼겹살에 치즈 발라서 드셔보셨어요? 근데 열심히 먹어요. 왜?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의사들은 병원에 가야 되고 그냥 장비도 있어야 되고 면허도 있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한번 채식을 해보시고 자기 몸 상태를 관찰해 보시고 내가 기분이 좋아졌나? 나빠졌나? 확인해 보시고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여기가 되시면 제 책도 좀 사보시고 이론적인 근거들이 상당히 많구만. 그래서 주변에다가 알려주시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아세요? 송파구에서 그 세 모녀가 자살을 했잖아요. 네? 원인을 아세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아파하면서도 감동을 했을 거예요. 그냥 자살을 하면서도 그 집세에 남겨놓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고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살던 집을 팔았어요. 병원비를 충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모녀는 반지하로 내려왔어요. 게다가 큰 딸이 당뇨에 걸렸어요. 둘째 딸은 큰 딸을 간호하려고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모든 생계는 엄마가 지어줘야 했어요. 그게 스토리예요.
그러면 다시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아빠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 집은 집을 팔지 않았어도 됐어요. 아빠가 계속 벌어올 수 있었어요. 엄마도 조금씩 벌 수도 있었겠죠. 그 집은 훨씬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잘못된 거죠. 엄마가 식생활을 잘못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암에 걸렸어요. 딸도 담배에 걸렸어요. 아, 그렇잖아요. 교차 확인해 보면은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닌 것 같아. 구멍에 저기 돼요. 타고날 수 있죠. 환경적 그런 유전적인 요인으로 암에 걸리는 건 5% 미만이에요. 아니 근데 여자가 아무리 좋은 식단을 해줘도 남편이 먹지 않으면 네. 그거는 도로묵이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하죠. 야 먹어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이렇게 애를 그건 아니라고 봐. 여자 듣다 보면은 여자를 여자 이쪽 길로 갔는데 막혔어. 들으니까. 그러면은 이쪽 길 막혔네. 여기서 주저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쪽 길이 안 되면 돌아가야죠. 저도 여기 오는데 택시 탔는데 저기 그 뭐야 거기 엉뚱한 데다 내려놨어요. 이 사람 그 운전기사가. 그래서 전화 통화 막 하고 있는데 여기래요. 그래서 네 하고 내려가지고 보니까 무슨 그 전통 뭐 식품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한참 있다가 통화가 됐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희범님은 이제 좀 바쁘실 것 같고 내비를 켜고 오래요. 그래서 내비를 켰어요. 그래서 오는데 이제 맞죠? 그런데 계속 가는데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저 돌아왔어요. 그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요. 운명을 바꿀 뿐더러 그 집안의 유전자를 바꿔요. 이제 제 책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해놨지만 그 유전에는 크게 두 가지 유전자가 있어요. 구조 유전자와 조절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유전자는 뭐냐면 우리 몸을 만드는 구성분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대략 인체에는 25,000개 내지 3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초파리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초파리에는 15,000개가 있어요.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러면은 구조 유전자에 비해서 조절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조절 유전자가 구조 유전자의 3배예요. 양이. 그러니까 조절 유전자는 뭐냐? 스위치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형광등이 있잖아요. 형광등 끄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막 적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여기 빔플레트를 깨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가장 간단한 건 뭐예요?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 조절 유전자가 인체에는 하등 공부를 위해서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교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조합을 해낼 수가 있고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게 신경계와 내분비계예요. 호르몬계. 근데 내분비계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호르몬 조절 인자들이 뭐냐면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에요. 인체의 5가지. 코티졸,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그 함량이 30배가 증가해요. 근데 코티졸이 증가하면 성장 호르몬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제 책에도 저 소개를 해놨는데 일주일 완전 채식을 시켰더니 20세 여학생이 성장 호르몬이 40배가 증가를 했어요. 놀랍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성인도 호르몬이 나오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대사 증후군이 많아져요. 대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해석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은.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독창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혼자 그냥 썰푸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 토대하에 레퍼런스 있게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쓴 책이지만 놀라운 책이에요. 그걸 사보세요.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빨리 뺄게요. 이건 책에 있으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니까 좀 보시고요. 특히 이거 보세요. 유당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젖에 있는 당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 효소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에는 5살이면 다 퇴화를 해요.
그래서 어린 애들이 젖을 먹지만 젖을 이제 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분해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해 폐화율이 뭐 태국의 일본인은 85% 90%예요.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겠죠? 덴마크인은 2%예요. 그러니까 서구인들도 지금 우유를 끊거든요. 우리나라는 진작에 끊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만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온 이 사람들도 고기를 지금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최근 5년인가 사이에 미국의 고기 섭취량이 1인당 17%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저께인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독일은 2000년도에 2%인가의 채식인이 지금 10%가 됐다고 그래요. 스웨덴은 우미아시가 2000년도에 이미 청소년의 25%가 채식을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건강한 바른 식단 해가지고 이런 한 4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능하면 채식을 해라. 그게 가장 환경에 영향을 덜 주는 식단이다.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미 서구에서는 노령화와 그 다음에 육류 소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리보다 일찍 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채식 정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광주라든지 전남, 전북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생명윤리 문제, 그리고 남아도는 어떤 이렇게 세이브되면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 어떤 그 국가 재정들,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만 쓰면 정말 선순환이 돼가지고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죽지 못해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태어나기를 잘했어.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대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쁜 시간 중에서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권장량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영양소는 다 100% 권장량이 100%를 넘었어요. 근데 권장량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마다 영양소가 필요한 양이 다 달라요. 똑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전자가 다 다르잖아요. 환경 요인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포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자연계의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라는 것은 이 종 모양을 정규 분포라고 그래요. 가운데가 가장 많고 양 옆으로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가 110에서 2m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키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일까요? 중간 정도겠죠? 한 160, 170, 그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2m예요. 2m. 여기는 1m 10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네. 자연계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종류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영양 권장량은 그러면 여기서 어디를 영양 권장량으로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주관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양 권장량은 97.5%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양 권장량에 맞게 사람들이 다 똑같이 100명의 사람들이 영양 권장량만 먹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97명은 과잉 상태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뭐로 둬요? 영양 권장량으로 두죠?
근데 자기들이 연구한 거는 뭘 기준으로 둬요? 평균으로 둬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 있는 칼슘 섭취량을 조사했더니 70mg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기준은 100mg이에요. 근데 그 기준 100mg은 상위 97.5%에서 100mg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평균 대 평균으로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은 상위 97%끼리 비교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준이 다르죠. 마치 이런 거예요. 기준은 머리를 기준으로 해놓고 어떤 사람의 키는 가슴으로 잡아놨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칼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칼슘 조사를 해보면 거의 80% 나오거든요. 75 내지 80%가 나와요. 100%가 권장량이 100%가 안 되니까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넌센스죠. 왜? 칼슘이 많아지면 칼슘이 침착을 해요. 혈관에.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만들고 눈에 침착이 되면 백내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은 가장 농도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뼈예요.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어디예요? 혈액이에요. 그 다음에 낮은 데가 세포 안이에요. 혈액과 세포 안의 차이는 칼슘 농도가 몇 배나 차이가 날까요? 몇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선생님은요? 40배. 선생님은요? 20배. 10,000배 내지 10만 배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세포의 구조라든지 세포의 여러 가지 반응들, 특히 면역세포의 어떤 신호작용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히 신경세포에. 네. 그래서 칼슘 세포가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이 혈액 농도 차이를 해서 드라이빙 포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팍 들어오면서 인체 내에 있는 세포가 여러 가지 반응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서 칼슘을 먹여놓으면 모든 인체의 세포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한국인은 평균 섭취량은 585예요. 97.5%에서 평균값을 만들려면 대략 여기 97쪽 권장량에서 25% 정도 떼면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권장량이 750mg이에요. 칼슘이. 그러면 여기서 70%가 527이고 80%가 600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2014년도에 섭취, 2015년인가? 2013년이다. 섭취량이 얼마냐면 585예요. 딱 평균 동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은 지금보다 더 먹어서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영양제 섭취. 예? 영양제 섭취 따로 하잖아요. 칼슘 때문에. 그렇죠.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식단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있어서 예. 의사가 그 먹으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의사가 잘 해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하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처음 듣는 의사들이 제가 볼 땐 90% 이상이에요. 선생님, 예. 골다공증이랑 홍화씨를 먹고 있는 게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 괜찮아요. 식물성. 왜냐하면 인체는 이 장벽에 흡수하는 또 이 장치들이 있어요. 먹는다고 그냥 무조건 그냥 흡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얘는 칼슘 통로다 그러면 칼슘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예요. 영양제를 음식으로 섭취를 다 하게 되면 영양제를 다 안 먹어도 된다는 소리. 그렇죠. 잘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백콩밥에다가 블루베리 당근 주스 드시고 그러면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100을 먹는다고 해서 100이 다 흡수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물성의 섬유소나 이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가 필요한 만큼 수용체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해요. 특히 철분 같은 경우. 식품으로 영양을 흡수하더라도 다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영양제를 먹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이들 영양제나 비타민을 주시나요? 비타민 예, 비타민 C 를 먹어요. 주시나요? 알약으로 된 거, 그 있잖아요. 뽀로로. 아, 하나에 20원짜리인가? 그 1000개에 2만원짜리 있어요. 그거 그냥 먹어요. 그 간식 대용으로. 애들이 심심할 때 먹어요. 그거는 또 첨가.
그러니까 비타민 C는 항산화제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과잉을 섭취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소변으로 나오니까. 나 그런 거는 이제 먹이죠. 그냥 부담 없이. 근데 그걸 먹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식품으로 섭취하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체가 다 흡수를 하지 않는 것은 흡수를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필요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분이나 이런 것도 비행철은 흡수율이 뭐 7%에서 70%까지 거의 10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행철은 20%에서 40%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수율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혈액이 묽어지잖아요. 네, 왜 묽어지는지 아시죠?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재밌고 흥미로운 얘기들이에요, 사실. 선생님,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금 먹는 게 이렇게 뭐라 해야 돼? 가공해서 먹는 거 빼고 그냥 이렇게 즙 내고 저 같은 홍화씨 먹고 이런 것은 괜찮다 그 말씀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일인데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이제 과잉으로 드시면 안 되겠지만, 또 이제 홍아 씨 제가 만 먹어도 된다. 제가 알기로는 홍아 씨가 효과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성 호르몬 파이토 에스트로겐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파이토 에스트로겐은 콩에 많거든요. 견과류도 많고. 그래서 꼭 비싸게 홍아 씨를 드시면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니 홍아 씨를 먹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또 홍아 씨만의 독특한 성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홍삼으로 했거든요. 홍삼을 했는데 홍삼은 이제 성분이 진세노사이드라고 해요. 이 진세노사이드가 하는 역할이 파이토 에스트로겐과 파이토 코티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체의 호르몬은 원래 진화론적으로 외생 기원론이라고 있어요. 뭐냐면은 호르몬 기관은 원래 호르몬들은 원래 음식으로 먹던 성분이 원래 호르몬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점점 정교화시킨 게 우리의 호르몬 기관으로 변해요. 그래서 하등 동물에는 없는 호르몬 기관들이 상위 동물들로 들어가면서 호르몬 기관들이 막 만들어지거든요. 세포 내에서도 그렇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5분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준이 평균 100%로 따지면 전부 다 100% 이상이고 특히 철이 188이에요. 그런데 188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에서 188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위 97.5%에서 188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분을 과잉으로 섭취하게 되면 얘들이 화학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되게 크거든요. 촉매 역할을 하잖아요. 전이금속이잖아요. 화학 반응을 촉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질소를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도 철 촉매로 쓰거든요. 반응을 잘하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단백질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엉기는 거예요. 몰에서 엉기면 치매, 혈관에서 엉기면 심혈관, 췌장에서 엉기면 당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신경에서 엉기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피부요? 피부는 시커멓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식세포가 돌아다니다 피부 밑으로 침착을 한단 말이에요. 피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폐물을 엉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채식을 하시게 되면 신경계는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한 5분만 하고 설명을 드리고 끝낼게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경세포, 인체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는데 어떤 걸 신경세포라고 할까요? 신경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다른 분한테 여쭤봐야겠다. 선생님, 인체는 216가지 조직이 있다고 해요. 신경세포는 어떤 신경세포와 다른 피부세포나 이런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자극받는. 예? 자극. 예, 자극을 받아요. 근데 자극을 받아서 변화를 시키죠. 무슨 신호로 변화시키죠? 운동신호? 운동한 근육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육도 예.
뇌로. 네, 뇌에서 신호를 무슨 신호로 뇌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신경. 예, 신경세포가 신호 전달을 뭐로 해요? 온도로. 그렇죠. 전기로 하는 거죠. 신경세포는 전압을 발생시키는 세포예요. 예. 전기 흐르잖아요. 전기 쉽게 말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물론 이제 전자가 이동하지는 않지만 전압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파시 그런 거잖아요. 독심술. 네, 네, 네. 왜냐하면 전자기파기 일종의 전자기파가 움직이니까 그거를 이제 감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맺히지 말아요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을 생기면 미워하는 파동이 계속 전자기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착하게. 네. 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압을 발생시키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가장 기본적인 50도인데 이 뇌세포는 이 길이가 1m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세포인 거예요. 응? 그리고 뇌세포는 구조적으로 4개예요. 수상돌기, 수상, 나무까지 있죠? 네. 나무까지 모양, 이게 수상돌기. 세포체는 핵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길다 이렇게 신호가 가는 거, 축색, 그 출색 말단 이렇게 4부위로 됩니다. 신경세포는 1방향이에요.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거꾸로는 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수상 돌리는 가지가 작게는 수만 개, 많게는 40만 개까지 돼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신호가 오는데 플러스 신호, 신경을 자극하라는 신호도 오지만 신경을 억제하라는 신호도 오거든요.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을 해서 여기서 신호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 뇌세포 하나는 하나의 컴퓨터예요. 40만 개, 많게는 40만 개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컴퓨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을 해서 여기 오는 신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잔소리, 경제적인 압박감, 여러 가지, 그죠? 그런 것들이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신호를 보내자라고 결정을 하면은 여기서 나트륨 통로가 탁 열려요. 뚜껑이. 여기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딱딱 열리면 세포 밖에 나트륨 농도가 많거든요. 얘들이 안으로 쭉 들어와요. 평상시에는 바깥에 있는 나트륨 농도가 높고 안에는 칼륨 농도가 높고 바깥에 이제 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마이너스 70mV의 전압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깥을 전압을 0이라고 하면 이 세포 내부는 마이너스 70mV예요. 전압이. 그런 상태에서 전압 나트륨이 딱 뚜껑이 열리면 나트륨 양연이 안으로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딱 올라가요. 그러면 나트륨 뚜껑이 열린 다음에 바로 이어서 칼륨 뚜껑이 딱 열려요. 그러면 안에 있던 칼슘 농도가 높으니까 바깥으로 탁 나가죠. 그러면 다시 전압이 마이너스 70mV로 내려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전기 신호가 한 번 열리는 거예요. 근데 통로가 계속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이 발생을 하면은 이 전압에 의해 가지고 옆에 있던 나트륨이 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전압 의존성 채널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압에 의해서. 신기하죠? 여기서 뚜껑이 딱 열렸는데 전압이 가가지고 여기 떨어져 있는 뚜껑이 또 딱 열리는 거예요. 안 신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세포 이 신경세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유수신경이 있고 하나는 무수신경이 있어요. 이 차이가 매우 큰데 왜냐하면 하등동물들은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의 차이는 뭐냐면 이 피복이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전선줄이 있잖아요. 구릿줄로만 있는 게 있고 이 피복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피복을 뭘로 하냐면 지방으로 해요. 지방. 그래서 지방을 잘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닭과 불과 지방. 들깨.
잘 드셔야 돼요. 유수신경과 무수신경, 여기 이용 채널들이 있는데 하등 동물들은 이런 유수신경이 없어요. 다 무수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나 이런 것들은 빨리 못 뛰잖아요. 천천히 뛰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채널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때문에 신호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가게 돼요. 컨티뉴어스 이렇게 되는데 이 속도가 초당 1m예요. 그런데 고등동물로 들어오면서 이 픽업이 되면서 여기에 흩어져 있던 채널들이 아주 고밀도로 모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밀도로 모아지니까 통로가 한꺼번에 팍 열리겠죠. 그러니까 전압 크기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뚜껑이 한꺼번에 팍 열리면 신호가 전압이 여기서 신호를 줘서 딱 열리고 이렇게 딱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도가 100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딱 발을 밟으면 1초 있다가 아야! 라고 하진 않죠. 밟자마자 아야 하죠. 왜냐면 제가 1m 175면은 0.015초에 올라가는 거예요. 신호가. 그래서 아야 하고 바로 피할 수가 있죠. 근데 무수신경으로만 돼 있다면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고 2, 3초 있다가 아 뜨거! 하고 뗐을 때는 벌써 화상을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은 진화론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됩니다. 그죠? 유수신경은 훨씬 무수신경을 가진 녀석들보다 포기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보 처리 능력도 뛰어나고 또 하나는 얘가 뚜껑이 열린 다음에 닫혀야 되는데 그 속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속도에서는 3000배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뇌가 무수신경으로 이루어졌다 하면 우리 뇌는 이 방보다 더 커져야 돼요. 똑같은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채식을 하는 어린이와 고기를 먹는 애들이 IQ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유수신경을 만드는데 항산화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A, E, C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먹은 사람은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뇌세포의 그 수초 생성 속도가 매우 큰 차이를 내는 거예요. 얼마큼 차이가 날까요? 비타민 C와 C만 먹은 사람은 0.625, 비타민 C, E 항산화제를 먹은 사람은 18.8. 거의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30배인가요? 한 20, 3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게 되면은 철분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인체에 활성탄소도 많이 생성이 될 뿐더러 포화지방도 많고 인체는 온갖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생화학적으로. 근데 건강한 채식, 현미콩밥 드시고 김밥 드시고 또 뭐 드시라고 했죠? 그렇죠. 거기다가 뭘 더 넣으시면 좋을까요? 견과류, 그렇죠. 또 천일염 약간 이렇게 드셔가지고 싸요. 요즘에 국산을 먹으면 좋겠지만 경제가 안 되시는 분은 냉동된 건 되게 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토가 이게 작은 신경은 서너 번 감기지만 큰 신경은 한 100번까지 감겨요. 그래서 IQ가 지금 보시면 비채식인 IQ의 평균은 100죠? 그래서 이 IQ 누가 만드는 줄 아세요? 누가 처음에 개발한 줄 아세요? 아시는 거? IQ. IQ는 프랑스에서 만들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인가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한 일은 프랑스는 정말 위대한 나라긴 하는데 일주일 근로시간이 32시간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초등 교육을 의무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귀족들만 교육을 하던 거를 일반 평민들이 다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 공화정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학습 속도에 대한 측정이 필요했어요. 애들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비네라는 심리학자한테 가가지고 야, 애들 측정할 수 있는 IQ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라. 그래서 이제 비네가 개발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로 이 의무 교육이 많이 실시가 됐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교육이 인간의 고유로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비판이 섞이는 차이가 나고 이제 한편에 또 책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 밸런스 기능 분야가 또 인체 트레이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도 분석과 관련됐고 또 우울증의 오메가3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메가3가 가장 많은 음식은 들깨예요. 그 다음에 아마씨, 그 다음에 콩이에요. 콩. 그 다음에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가 그거예요. 그 옥수수 기름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기름 드시면 우울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염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옥수수유로 만든 음식을 먹이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아예 콩기름이나 아니면 까놀라유. 까놀라는 뭐 유전자 조절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들깨, 들기름 이런 거 드시고 산패되지 않은 걸 드셔야 돼요. 산패되는 걸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계가 흥분을 하니까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보면은 약들 처방을 이제 제가 통계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모 병원에 한 10만 건 정도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나가는 약물의 종류가 뭔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진통제. 그 다음에 염증, 항염증이요. 그게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식생활을 현미, 콩밥, 나중에 이제 현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염증을 억제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병원들이 지금 식단을 제공하는 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병을 만드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완전 CT, 이런 CT 이렇게 나와있고요. 호주의 조사에 의하면은 채식을 하는 여성들이 오히려 오메가3보다 오메가6를 많이 섭취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